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작은 소원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제가 3년 전에 처음 사서 가끔씩 꾸준히 펼쳐보는 책, 베스트셀러였던 일본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의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이 책은 제가 한참 힘들었을 때 누군가 기대기는 힘들고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샀던 책이에요. 지금이 그때와 성향이 100% 비슷하다고는 할 순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성향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은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나의 애착 유형은 무엇인지, 요즘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회피형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나눠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이 회피형 인간이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룬 책인 만큼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처음 이 표지를 봤을 때 이 제목에 저는 끌려서 바로 책을 뽑아서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할 일도 너무 많았고 혼자 이겨내야 되는 시련 같은 일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꾸역꾸역 혼자 참는 버릇에 되게 익숙해졌던 때였어요. 요즘 회사 일이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분들 꼭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다 말할 수 있는 고민이 있는 건 아니죠. 그때는 그 고민이 너무 깊어져 내가 회피형 인간이 아닐까를 엄청 심각하게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저의 마음을 그때 당시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께 다시 책을 읽어드려 볼게요. 회피형 인간의 탄생. 왜 혼자가 편한 걸까? 여기에서 애착 성향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중요하고 마음이 와닿았던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대인관계가 안정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밀 관계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늘 불안정하고 표면적이며 관계 형성이 어렵고 관계가 성립되더라도 오래 지속하기를 어려워 친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애착 성향 때문입니다. 애착 성향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관계에 시작되어 여러 대인 관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확립되는 것으로 단순히 심리학적인 특성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특성에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애착 성향은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불안정형은 다시 불안형, 회피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불안형과 회피형이 다 포함된 공포 회피형이나 애착의 상처를 평생 안고 가는
미해결형이라고 불리는 유형도 있다고 해요. 애착 성향의 분류표가 있는데요. 안정형, 불안형 안에는 불안형, 회피형, 공포회피형, 미해결형 이렇게 있다고 해요. 여기서 저는 제가 어떤 유형에 포함될까 매우 궁금하면서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스스로도 안정형이라고 볼 수 없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이에 보면은 회피형과 불안형 이렇게 불안정형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애착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둘 다 불안한 것이지만 회피형과 불안형의 반응은 극단의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스트레스의 상황도 매우 정반대로 표현된다고 나와 있어요. 불안형은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울부짖고 저항한다고 나와 있는 반면에 회피형은 표정 변화가 없고 되게 쿨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시련을 겪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도 대응 방식이 매우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형과 회피형은 같은 불안정형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반응 양상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불안형, 회피형 각각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혼합돼서 돼 있는 그게 바로 공포 회피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회피형 인간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말을 해볼게요. 회피형 인간의 최대 특징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친밀함이나 호의를 보여도 무뚝뚝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향이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잘 지낼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과 노력이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들 중에서는 언뜻 보면 자신감이 충만하고 오만한 사람 혹은 냉혹하고 태연스럽게 타인의 공을 착취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정반대일지라도 친밀한 관계나 지속적인 관계를 피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모든 회피형의 총체적인 특징이 한 줄로 정리해서 그에 따른 지속적인 책임을 피하는 것,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이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회피형에 대해서 다룬 연애 채널이나 인간관계 채널을 보면 회피형은 쓰레기다, 피해라, 회피형은 좀 인간다운 측면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글을 보고 저는 매우 마음이 아팠어요. 모두 다 회피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고 피하라, 무시하라, 멀어져라 이런 말보다는 회피형 중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이해하고 같이 어울러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회피형에는요,
환경적 요인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 다음 장에서 다룰 유전적 요인은 의외로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어린 시절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특히 1살 반까지의 양육 환경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자체에 관계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했던 경험, 연인한테 상처를 받았던 경험, 시험이나 이제 자격증, 취업에 여러 번 떨어져 본 경험, 그런 모든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꼭 한 가지의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즘 이제 애착 유형 테스트를 정말 많이들 하시죠. 연인 사이에도 그게 솔루션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애착이란 무엇일까라고 이 책에서 한번 다룬 걸 읽어볼게요. 우리는 누군가와 애착 관계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애착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는데, 존 보울비라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가 애착 형성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울비가 전쟁으로 고아가 된 어린이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아무리 영양 공급이 원활하다 해도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유대감이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이만큼 애착 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였습니다. 애착은 스킨십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애착은 안아주거나 영양을 공급해주거나 보살펴주는 것만으로 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단순한 스킨십과 애착의 큰 차이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입니다. 스킨십을 아무한테나 받는다고 해서 그 애착이 그 사람과의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 그에 따른 회피형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회피형 인간이 이제 가장 많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회피형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품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비난을 받거나 공연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나 사건이 생겨도 자신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자기 한계를 넘는 스트레스나 해결이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리면 궁지에 몰려 자신을 소모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무리라는 판단이 설 때까지 계속 버티다가 갑자기 좌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그냥 도망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참을 수 있을 때 문제 따위 전혀 관심 없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이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보다 몸이 먼저 비명을 질러서 두통이나 복통, 설사, 구토, 두근거림, 현기증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정형 인간은 이와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접촉을 원합니다. 타인에 전해주는 온기에서 안도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 특히 방치당한 유형의 인간은 오히려 혼자가 되려 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조차 번잡스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회피형 인간 중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강한 지배를 받은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앞서서 말했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회피형 인간의 특성과 반대로 요즘에는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일부 자녀의 경우, 일부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과도한 의존이나 아니면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이런 형상도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회피형 인간은 다른 사람과 편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제 이쯤 되면 나도 회피성 성향이 있진 않을까? 회피형 인간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블록을 보면 테스트가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테스트 표가 있는데요. 애착 성향 테스트라고 또 있으니 여기를 참고하셔서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참고로 안정형 애착이 제일 많이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불안형과 회피형이 성향이 그래도 조금 있다는 거. 이 표를 보면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5 이상의 기준으로 조금 있다 없다 정도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도 회피형 인간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회피형 인간이라 해도 여러 가지 인격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와 반대로 같은 인격장애라고 해도 어떤 애착 성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성격이나 사회에 적응하는 순발력 등등이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회피하는 수준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는 않지만 언뜻 보면 상당히 사교적이고 요령있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 결혼해서 자녀도 있고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말이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이 사람의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관찰해보면 실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거나 가족과 대화다운 대화도 없이 자신의 즐거움에만 몰두한다거나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라거나 하는 문제들도 보인다. 그 다음에는 회피성 애착 성향의 인격 장애 종류에 대해서 읽어보는 게 있을 텐데요. 크게 회피성 인격 장애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회피형 애착 성향과 인격 장애. 그럼 애착 성향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인격 장애의 특징들을 정리해 봅시다. 회피성 인격 장애, 책임감이나 구속, 즉 상처가 두려운 인간. 회피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상처받는 것에 민감하여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갖고 있는 모든 성격 유형을 통합하는 유형이지만 이 중에서는 불안형 애착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회피성 인격장애의 적응 전략은 새로운 일에 뛰어들기보다는 위험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원래 신경질적이고 불안감이 강하다는 유전적 특성도 있지만 부모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양육 방식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실수하여 창피를 당한 경험도 회피성 인격장애로 발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면서 친밀한 관계를 피하는 성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피형 애착 성향이 강한 회피성 인격장애 유형은 인간관계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쿨하며 타인에게 일체의 간섭도 하지 않는 성향이 두드러지지만 불안형 애착 성향을 동반한 경우에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다음에 서술할 의존성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2번, 의존성 인격장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소심한 인간. 의존성 인격장애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안색을 살피며 비위를 맞추려는 성향이 특징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존 전략을 씁니다. 그러나 그 결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한테까지 접근하여 그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본래 불안형 애착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에게 방치당했거나 강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다른 사람과 타협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매사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주장을 억누르게 되고 주변 상황에 그냥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불안형 애착 성향의 의존성 인격장애의 경우 강박적인 보살핌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의 자립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록 의존성 인격장애에 해당되더라도 애착 성향이 안정돼 있는 사람의 경우 왕성한 서비스 정신과 배려심이라는 덕목을 활용하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서비스 업종에서 승승장구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3번, 강박성 인격장애,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한 노력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의무를 강요받는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 그 기대에 짓눌러버리면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성공하고 부모의 기준을 내면화하여 완전히 그것과 동일시된 경우에는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일에 최우선시하는 인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박성 인격장애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질서나 규칙을 중시하며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지상 명제로 삼고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워커홀릭이 되기도 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심신질환이나 우울증에 걸리곤 합니다. 이 중에서도 회피형 애착 성향의 경우에는 의무나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런 특징은 가족이나 연인 등 애정으로 묶여있는 관계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공감이 바탕이 되어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처럼 윤기 없는 애착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같은 강박성 인격장애라 할지라도 애착 성향이 안정형인 사람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의 강도가 적절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적응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회피형 애착 성향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타인과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의가 바르거나 형식적으로 공손하긴 하지만 정감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기 힘든 것입니다. 애착 성향이 불안형인 경우에는 타인에게 과도하게 헌신하기 때문에 스스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4번과 5번, 6번, 7번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8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4번은 자기애성 인격장애,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는 유아 독전형 인간. 이 인간은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게 하려는 유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또 여기 회피성 인격장애의 일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열성 인격장애는 함께 있는 게 즐겁지 않은 고독형 인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망상성 인격장애, 친한 사람도 믿지 못하는 감시형 인간. 또 마지막 8번에는 경계성 인격장애, 양극단을 오가며 자신을 혐오하는 자학형 인간. 지금 모든 이 유형에는 안정형일 경우에도 포함이 좀 돼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애착 검사를 하고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자신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띌 수 있다고 말을 하네요. 저는 아마도 여기에서 강박성 인격장애,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한 노력가. 마지막 부분이 정말 공감이 많이 갔어요. 타인에게 과도하게 헌신하기 때문에 스스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약간의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향이 제가 약간 가지고 있는 성향 같네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참고하시길 바래요. 어떻게 하면 안정형 인간처럼 안정형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말 중에 반응과 공감이라는 파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P형 인격장애의 경우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배우자나 양육자에게 무시당했던 경험, 방치당했던 경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응과 공감을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회피형 인격장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공감이나 방치된 경우, 공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도 있지만 과도한 관심을 받아서 회피형 인격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역으로 과보나 과도한 지배도 회피형 인간을 만드는 큰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도 회피형 아이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애착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오히려 과도한 관심을 줌으로써 아이가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여지게 된 경우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회피형 인간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이런 인간성,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안정기지란 안정감을 회복시켜주는 존재, 어느 때든 괜찮다고 말해주는 존재를 안정기지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 기본적인 태도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응답이고요. 상대가 원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쓸데없는 참견을 하면 안정감이나 자존감에 상처를 주니 이것도 주의를 하라고 하네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의사와 페이스를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회피형 인간에게 좋은 안정기지고요. 이제 내가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그런 역할이 나에게는 어떤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도 회피형 인간의 위주로만 글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살다 보면 작고 큰 상처를 항상 받으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무의식중으로 엄청난 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편안하게 남들이 보기에는 안정감 있게 생활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말 못하고 꽁꽁 그 상처를 감싸고 억누른 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두 다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 어느 정도의 회피성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회피형 인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애착 성향은 항상 바뀌는 것이니까요. 저도 이 테스트를 3년 전에 했을 때는 애착 성향 테스트 용지의 끝에 나와 있는, 좀 더러운데요. 제가 너무 테스트를 많이 해봐가지고 회피형이 나왔어요. 회피형이 강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게 어려운 유형으로 나왔다가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내면의 수련도 하고 제 상처를 직시하고 마주 보면서 안정형으로 많이 바뀌게 됐어요. 아직도 점수가 이제 안정형 점수가 13점, 불안형 점수가 8점, 회피형 점수가 6점으로 이렇게 불안과 회피의 기질이 조금 있지만 안정형으로 극복하는 데는 항상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점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더 제 상처를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내 상처를 똑바로 바라본다 라는 파트에 회피형 인간을 포함한 모든 불안정한 인간 유형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린 시절의 애착 관계에서 받은 상처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원을 찾기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일정 시기까지 안정된 애착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사건 때문에 애착 관계에 상처 입었는지를 쉽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일수록 회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의 상처를 언제 힘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자기의 상처를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무시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분명 더 큰 화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그런 날들이 많지만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를 느끼고 이해하라. 여기에서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줌으로써 해독은 진행됩니다. 이처럼 그 사람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상처나 속박을 끈기 있게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이제 일방적인 진찰만으로는 될 수 없을 경우에는 병원의 도움을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그리고 대인기피증에 대한
많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동반한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상생활에 너무 흔하게 자리 잡고 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병원을 다니면 매우 이상하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그래도 요즘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마음의 병이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바뀐 것 같아서 저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꼭 병원의 힘이 나쁜 게 아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활용을 해야 하니까요. 어떠셨나요? 처음에 제가 영상을 찍는 거라 조금 이제 발음이 버벅거리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앞으로도 심리학 책뿐만이 아닌 다양한 소설이나 여러 가지 역사, 그리고 경제 서적까지 읽어드릴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